안녕하세요. 페이지입니다. 오늘 5번째 페이지는 40년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온 정신분석 전문가가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저자는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사람에게는 해주었지만 정작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는 해주지 못한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 세상 모든 딸을 응원하는 엄마의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한성희 지음, 매입은 출판사 출판,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내 인생의 5번째 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딸아, 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릴까? 어쩌면 웃음의 양보다 눈물의 양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울음은 인간이 사용하는 최초의 언어다. 누구든 태어나는 순간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출생신고를 하니까. 너도 태어날 때 많이 울었겠지? 네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터뜨리는 울음을 무척이나 듣고 싶었으나 정작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언제나 자연의 방식을 따르고 싶었던 나에게 너는 자연분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너는 뭐가 그리 두려운지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고 나는 결국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오토랑크가 말하더구나. 엄마의 자궁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은 모든 태아에게 근원적 불안을 유발하는 상실이라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뿐만 아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심심해도 운다. 아이에게 울음은 희로애락을 담은 사전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옹알이를 지나 진화된 언어를 사용하면서는 정작 필요한 울음마저 경계하게 된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겁을 주고 울면 바보라고 놀리며 남자는 죽을 때까지 딱 3번 우는 거야라고 협박한다. 울음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랄수록 눈물에 인색해진다. 불안한 청춘은 말한다. 웃고 있는데 슬프다고. 몇 해 전 만난 환자 중에 미니 씨가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로 살다가 진료실만 오면 울음을 쏟았다. 파견직으로 일하는 그녀는 곧 30인데도 정규직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최근 파혼까지 겪으면서 슬픔에 젖은 낙엽이 되고 말았다. 선생님, 저는 늘 결혼이 목표였는데 파혼이라니요. 하며 운을 뗀 그녀는 제 인생은 파예요. 파견직의 파, 파혼의 파니까요. 재밌죠? 라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미니 씨는 우울증 증상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완벽주의에 있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여행지를 수첩에 적고 다니는 것은 물론 결혼은 30 전에 꼭 해야 하고 아이는 35까지 2명을 낳을 것이라는 등 나이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인생 과업을 딱 정해놓고 있었다. 그녀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 삶은 그녀에겐 엄청난 수치였다.
미국의 정신분석가 카렌 호나이는 이런 강박증을 두고 슈드비 컴플렉스라고 했다. 해야 한다의 다른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다. 슈드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장난감 병정처럼 앞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런 미니 씨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회사에서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불안한 위치에 있는 데다가 결혼마저 갑자기 없던 일이 되어버리면서 삶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도 30의 강을 건너봤기에 미니 씨의 우울증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내게는 손가락을 꼭 쥐고 놓아주지 않던 어린 네가 있었다. 아직 2살밖에 안 된 아기지만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세던지 그때 나를 꽉 붙들어준 너의 손 덕분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30살을 건너올 수 있었다. 그때 만약 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미니 씨는 혼자서 그 강을 건너야 하니 얼마나 막막하겠니? 미니 씨를 보며 문득 든 생각은 너에게 30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나라 청춘에게 30살이란 지금까지 누렸던 특혜를 박탈당한 감과 동시에 지금까지 해놓은 게 무엇이냐라는 숙제 검사를 요구받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 시인 신현님은 30살을 앞두고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곧 30. 나의 20대는 좌절과 헤맴으로만 끝나는 걸까? 뭐 하나 해놓은 것도 없이 세월만 가니 하루하루 사약을 마시는 심정이다. 얼마나 마음이 끔찍했으면 사약을 마시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런데 미니 씨는 파혼을 했을 때도 자기가 힘든 것보다 부모님이 상처받고 걱정할까봐 울지 못했다고 했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 수 없었던 그녀는 내 앞에서 참 많이 울었다. 차가운 땅에 붙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낙엽 같던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비로소 젖은 몸을 말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에게 조금만 덜 가혹했더라면, 울고 싶을 때는 좀 울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더라면, 그처럼 한꺼번에 긴 시간 동안 엉엉 울 일은 없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웠다. 어린 시절 말고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가끔은 제 자신을 위해 울어야겠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진료실을 나간 뒤 쏟아지는 눈물과 콧물을 닦느라 쓴 티슈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원하게 울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 어디 미니 씨 뿐이겠는가. 그래서 불안한 청춘은 말한다. 웃고 있는데 슬프다고. 눈물은 내면의 아이가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다. 기쁠 때도 울지만 슬플 때 더 많은 눈물이 나는 것은 상실감에서 오는 아픔 때문이다. 애도는 상실감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병적인 슬픔과는 다른 정상적인 슬픔이다. 그리고 애도 과정이란 상실된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다. 상실한 대상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그 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잃어버린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미니 씨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가치나 도달하려고 애쓰는 이상적인 자아상이 되기도 한다. 애도 과정에 있을 때는 정신적 에너지가 온통 상실한 대상에 집중되어 움츠러들고 현실과 약간은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갑작스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보이는 망연자실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애도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애도의 대상에게 부여한 리비도를 거둬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리비도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본능적 에너지이자 생명의 에너지다. 이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느냐, 외부 대상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자아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로 구분이 된다. 가령 리비도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다. 나한텐 너밖에 없어.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지도 몰라. 올해는 꼭 엄마랑 온천이라도 다녀와야지. 그 대상에게 투입한 소망이자 강력한 몰입을 말한다. 이것을 철회하는 일은 맨정신으로 할 수 없으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때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받아주어야 한다. 상실에 따른 애도의 눈물은 기꺼이 흘려야 할 눈물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애도 과정을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 프로이트는 애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자아의 감기라고도 말하고 싶다. 감기에 걸린 자아는 온통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에만 열중한다. 슬픔에 빠진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자책과 죄책감으로 자신을 갉아먹는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기억이 없는 미니 씨는 늘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 그녀에게 감정이란 무시하거나 외면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과업을 완수하듯 기능 위주의 삶을 살아온 그녀의 울음은 이제는 제발 아픈 자신을 봐달라는 내면의 신호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미니 씨는 30대로 떠나기 전 평범했지만 치열하게 산 20대를 애도하기 위해 넋놓고 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살에게 권한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마음속의 상실감과 그에 따른 분노, 무능감과 자책까지 자신의 숨은 감정을 살피고 들여다보게 됐다. 파호는 그녀 삶에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면의 자신을 마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덕분에 그녀는 상처를 보듬을 수 있었고 간절히 바랬지만 차마 이루지 못한 소망들을 잘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 30살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대해 셈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낸 자신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나면 기꺼이 울 일이다. 눈물에 인색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내게도 애도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들이 있다. 그때마다 나는 파울로 코엘료가 쓴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구절을 떠올린다. 언제나 강한 척할 필요는 없고 시종일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뿐. 필요하면 울어라. 눈물샘이 다 마를 때까지. 내가 걱정할까봐 더 씩씩한 척하는 딸아.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맘껏 울고 시원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노트 온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니? 주디 덴치가 열연한
50대 외로운 올드미스 바버라 포벳이 주인공인 영화였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바버라가 동료 교사에게 이렇게 고백했지. 어렸을 때 난 나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꿈꿨지. 하지만 언젠가는 주제를 알게 되는 법. 내 인생을 혼자서 끝내게 될까봐 두려워. 남들에게 외로움을 들키기는커녕 워낙 깐깐하고 지독하게 행동했던 주인공이 던진 대사여서 그런지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과연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아쉬워할까?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다.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어머니가 말이다. 너의 외할머니가 나에게 알려준 한 가지. 너도 알다시피 내 어머니는 6.25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0여 년 동안 홀로 외로이 사셨다. 젊어서는 6명의 아이를 키워내느라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한시도 쉴 틈이 없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힘든 내색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내게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질경이처럼 끈질기고 강인한 생활력,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 같은 것들이다. 나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생각했더랬다. 하지만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가 몇 해 전 병치레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남편이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장모님을 참 많이 닮았다고.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어릴 때는 늘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다르게 살리라 여겼던 어머니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그런 삶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 속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이나 하소연을 하지 않으셨고 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 네가 어릴 때 너를 키워주기도 했던 내 어머니는 내가 힘들다고 투덜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인생 별거 없다. 재미있게 살아라. 어쩌면 어머니는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삶의 재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게 아닐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라. 채 10살이 안 되었는데도 삶의 흥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다. 그들의 부모는 말한다. 우리 애가 IQ는 125인데 공부는 40명 중에 35등 하고 있고 꿈도 없대요. 그래서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병원에 데려오는데 그 아이는 정작 시큰둥하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기에 학교에 가서도 시큰둥, 집에 가도 시큰둥이다.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면 하루하루가 그저 견디는 날일 수밖에 없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움직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로봇에 지나지 않게 된다. 모든 인간은 엄청난 호기심과 삶을 향한 에너지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아이는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세상을 탐험하려 한다. 뭐든 만져보려 하고 깨물어 보려고 하고 맛보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는 무한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배워나간다. 그런데 무리한 교육과
선행학습, 지나친 경쟁의식은 아이로 하여금 삶에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지친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쉬고 싶어 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리 만무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논어의 한 구절이 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 에너지야말로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과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도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누구나 삶의 무게에 지치게 되고 새롭게 배우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고 만다. 그럴수록 삶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무엇이든 기꺼이 즐겁게 행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에게 재미있게 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다. 딸아, 나는 너에게 나중에 어떤 엄마로 기억될까? 바라건대 나는 너에게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 했으며 순간순간 재미있게 생동감을 지니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이나 한탄으로 날려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그리고 남들을 이기거나 남들에게 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내 몫만큼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러니 딸아, 할머니 말씀처럼 삶 속에서 재미를 놓치지 말아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와 너를 시험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 사는 게 죽기보다 힘이 들 때, 그 말을 떠올리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딸아, 얼마 전 들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집에 막둥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랬단다. 아가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얘기를 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가 하는 말. 동생아, 엄마 말은 다 뻥이야. 조금만 커봐라. 공부 못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구박받아. 거기다가 청소도 해야지, 심부름도 해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 말은 아예 안 믿는 게 좋아. 이 얘기를 듣고 웃으며 맞장구를 쳤는데 나중에는 혹여 내가 너한테 그랬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더구나. 세상의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진다. 건강해야지, 씩씩해야지, 공부도 잘해야지, 성격도 좋아야지. 태어날 땐 존재 자체만으로 감격하던 부모가 잔소리꾼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는 사랑받으려면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부모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그것을 따라가기가 버겁게 느껴진다. 그런데 부모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한다. 다 널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정도가 심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혹시나 사랑을 잃을까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 더 애를 쓴다. 어느 순간 아이는 자기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 채 어른이 되어간다. 부모의 바람에 따라 고시를 준비하면서도 이 길이 맞나 싶어 고민하는 대학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에 취직했지만 막연히 이건 아니다 싶어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
가족 뒷바라지에 반평생을 바쳤지만 경무와 접대에 시달려 결국 병이 든 중년 남성. 이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토로했다. 이게 정말 제가 바라던 인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숨 거느라 잃어버리는 것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좋다는 것,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을 쫓느라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오징어 잡이배는 밤바다에 환하게 불을 켜서 오징어를 유인한다. 심해에 사는 오징어들은 자기를 살리는 빛인지 죽이는 빛인지도 모른 채 홀리듯 배 주변으로 모여든다. 그러면 어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오징어를 배 위로 낚아챈다. 사람도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모른 채 욕망에 이끌려 무작정 그 대상을 향해 돌진할 때가 있다. 그것은 유행하는 옷이나 전자제품, 고급 승용차일 수도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기도 하다. 한번 현혹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기세로 뛰어든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몹시 부추긴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없던 욕구도 새로이 생겨나게 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내서 명품을 사고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멀쩡한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바꾸고 캠핑용품이 차고 넘치는 대로 무리하게 돈을 써가며 새로운 장비를 산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보다는 보이는 나로 살도록 훈련되어 왔구나. 나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춰 살아왔던 것이다. 어릴 때는 엄마의 칭찬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애를 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해야 남들의 부러움과 선망을 받는다는 점이 큰 몫을 차지한다. 사실 타인의 인정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 칭찬을 들을수록 더욱 그 일을 잘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인간의 행동을 구조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지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부모와 사회가 원하는 모양대로 보내주는 찬사에 맞추어 내가 만들어져 왔을 경우다. 자신의 참모습은 탐구해보지 못한 채 말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모파상이 쓴 소설 목걸이의 주인공 마틸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수려한 외모를 지닌 여성이다. 그녀는 하급 공무원과 결혼한 탓에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처지를 늘 불만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부부가 주최하는 무도회 초대장을 가져왔다. 마틸드는 상류층 사람들과 화려한 연회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지만 입고 갈 옷과 액세서리가 마땅하지 않아 고민했다. 결국 부자 친구인 잔느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파티에 갔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마틸드는 돌아오는 길에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결국 빚을 내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었다. 그 후 빚을 다 갚기까지는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동안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삶은 남루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고단한 세월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또한 앗아가 버렸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마틸드는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다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옛 친구 잔느를 만나게 되었다.
마틸드는 잔느에게 목걸이에 얽힌 사연을 말하며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잔느의 말이 너무도 충격이었다. 아, 불쌍한 마틸드. 내가 너한테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어. 겨우 400프랑짜리였다고. 내가 만약 마틸드였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이다. 누가 마틸드의 심령을 보상해 줄 수 있는가? 나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착각해 10년을 허비한 그녀를 보며 문득 자신의 참모습을 모른 채 타인의 욕망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물론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이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후회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없다. 마치 마틸드가 가짜 다이아몬드 값을 물어내려고 악착같이 보낸 10년을 아무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은 가수 장기하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다. 끼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의 끼를 가지고 사느냐, 남의 끼를 가지고 사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장기하 씨는 서울대 출신의 뮤지션이다. 그런데 그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인디밴드 활동에 올인했다고 한다. 연봉도 높고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고작 20살에 불과한데 그가 만사를 제쳐두고 음악에 모든 걸 걸었던 이유는 뭘까? 아마 자기만의 끼와 남의 끼를 구분할 줄 알았고 남의 끼로는 오래도록 잘 살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는 판단을 일찌감치 내렸기 때문은 아닐까. 인생의 끝에 가서 덜 후회하려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봐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욕망을 자신에게 투영하는 데 익숙하다면 왜 그런지 고민도 해봐야 한다. 간혹 이 이야기에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집요하게 파고든다고 해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할수록 삶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신념을 철저히 따랐던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갓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 것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자칫하면 세상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럴수록 나에 대한 고민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따라. 너무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망 어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냥 너는 너의 목소리를 따라가거라.